삼성중공업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9.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5.9%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재고 회전율은 1.4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2.6 상태입니다. 분석한 내용으로 건설 부분의 삼성물산이나 삼성 E&A로 넘겨야 좀 전문화된 경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조선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은 삼성 E&A가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삼성물산에서 다시 건설 부분은 좀 독립적인 그런 건설 회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종합건설업으로서 그렇게 해야 어떤 특화된 전문성으로 오히려 세계 경쟁 건설 시장에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7조 1,696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29.9%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포괄 재고자산은 12.2%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주로 계약자산이 크게 줄었어요. 매출 원가가 3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매출 총이익이 7.9% 증가했습니다만 매출 총이익률은 1.5%입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가 왜 올라갔느냐,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고 판매관리비가 4.4% 크게 증가하진 않았고 영업이익이 2,55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1.7%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그런데 0.6% 하락했어요. 생산성도 0.0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증가한 결과인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요거를 스루풋 회계는 좀 손쉽게 접근하는 그런 걸 제공합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조 6,593억 원으로 27.7%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마이너스 2.2%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가정을 한 결과이긴 합니다. 스루풋율은 0.9% 상승했고요. 운영경비는 3.7%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9로 전년도는 적자였는데 0.32포인트가 상승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5,595억 원으로서 전년도 영업적자 4,117억 원보다 무려 235.9%가 전환이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원가회계 영업이익을 더블로 뛰어넘는 3,037억 원이 더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포괄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매출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슬픈 만유의 법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인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삼성중공업은 분기보고서에는 재고자산 명세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스루풋 손익분석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 분석 요소를 공시에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제 분석 방법으로는 집안 살림 다 빨가 벗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분석을 하는 방법은 바로 가공 비율을 합리적으로 가정해서 역산 방법으로 파헤쳐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이 전체 재고자산입니다. 분기에는 명세를 공시를 안 하고 있어요. 8,07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계약자산은 1,323억 원이 증가했고요.
계약 자산은 스르프 관점에서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간 사업보고서에는 그 재고자산 명세가 나와 있으니까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855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의 재고자산 변동액과 같느냐? 그러면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로 이 분기 분석에도 WCAI로 해야 되는데 내역을 공시를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전체 재고 자산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연초에 1조 7천억이나 있는데 지금 재고 자산이 9,200억이 됐으니까 한 8천억 정도, 여기 8천억이 완성공사, 여기 완성공사가 1조 2천억이 있죠. 이게 대부분 줄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분석을 위해 스루프트 회계가 표준으로 하고 있는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 증가액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더라도 매출원가 결과는 결국 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식 설명은, 이론적인 설명은 생략하고요. 요거는 스루풋은 제품에 배부된 노무비와 경비를 제거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성한 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원가 회계에 대한 공격이 거의 유행이 되었다. 그런데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첫째는 잘못된 절차를 공격하는 것과 주제 자체를 공격하는 것을 충분히 구별하지 않고 있다. 좀 추상적이죠? 뭔 얘기인지. 애매하게 말하는 악이 있는 공격만으로 끝내지 않아야 한다. 조목조목 이래서 좀 불합리하다. 이런 거겠죠. 둘째는 원가 배부 기준으로 직접 노무비의 무효성과 중요한 많은 요인들의 계량 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원가 회계에 대해서 기존의 원가 절차로는 사업의 중요한 많은 매개 변수들을 계량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납기 달성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상으로 뽑아낼 방법이 없죠. 제가 나름대로 가늠하는 게 이제 재고 회전율입니다. 간접적으로 납기 달성률에 대해서는 스루풋 회계는 재고 가치의 일부로서 부가가치를 전혀 감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의에 따라 완제품조차도 그것에 사용된 자재에 지불된 대금에 의해서만 스루풋 회계는 평가를 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출원가를 산출할 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성한 표입니다. 이 총 제조 비용이 공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이라는 건 생산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죠. 그러니까 요거를 스루프 분석할 때는 요걸 디커플링을 합니다. 두 개를 가공비를 빼는 거죠. 근데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 비용 빼기 기말재고거든요. 그러면 이 재고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가 이제 맨 밑에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 산식이라면은 총 제조 비용은 제조원가가 공개를 안 했다 그래도 매출원가 더하기 기말재고를 해서 기초재고를 빼면 총 제조 비용을 우리는 역산해 낼 수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인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말재고, 기초재고의 범위가 WCAI에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잘못된 것은 배부 기준이 아니라 분배 개념이다. 요거는 제가 싱킹 브릿지 타임즈에도 오늘 좀 소개한 건데
가공비를 배부한다, 안 한다에 그 원가 회계하고의 대립이 있습니다. 대립관계를 제가 그 논리적으로 필요조건 논리로 좀 언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AB 수익 목표 성취를 위하여는 반드시 판매를 중시해야 한다. DD 판매를 중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가공비를 배부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원재료 구입비나 인건비와 경비는 모두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나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비 성격 운영경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등등 여러 이유를 전문적으로 또 들어볼 수도 있겠어요. 또 한편 AC 수익 목표 성취를 위하여는 반드시 노동가치가 중시되어야 한다. CD 프라임 노동가치가 중시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가공비를 제품 원가에 배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조업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력 없이는 성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제조원가 세계 속에서 가공비 배부와 비배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가면은 로봇 자동화 등에 의해서 노무비라는 인건비에서 공장에서 나가는 인건비를 일반적으로 노무비라고 표현합니다만은 노무비의 그 기능이라는 게 옛날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한 상품 유통과 전세계 교육에 대해서 논할 때 최저원가 이런 게 통용이 될 일이 없죠. 서로 그 무역 관계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가공 비율을 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023년도 아까 여기 재고자산의 변동이 WCAI 1855억 원이 증가했어요. 마이너스로 표현됐다는 얘기는 증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MC 재료비하고 운영경비를 이렇게 디커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그게 현장 가공비가 되겠죠. 그러면은 총 제조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재료 및 저장품 사용에 투입액이 되겠죠. 이게 비성분은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 표기 방법이. 그래서 AB를 더한 게 총 제조비용입니다. 그러면은 가공비율로 나누면 가공비를 총 제조비용으로 나누면 가공비율이 나누겠죠. 전년도보다 약 3%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2024년도 3분기에 가공비율을 얼마를 정할 거냐?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추이를 또 먼저 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공시했으므로 가공 비율을 반대로 상승했다고 가정합니다. 그 데이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비성분을 이렇게 45% 가공 비율을 올려가지고 역순으로 쭉 풀이해낸 겁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을 할 수 없이 전체를 제거했는데 매출원가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역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가정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재료비가 1.8% 여기에서는 그렇게 산출이 되게 55%를 가정했습니다. 생산 재료 비율을. 가공 비율이 43.2%였기 때문에 소수점 없이 그냥 45%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맞춰준 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계약자산 증가액을 보면은 현금으로 1,042억 원이 나갔으면은 계약자산이 1,042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1,323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281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아마 회사의 답변은
계약자산을 원가회계에서는 매출채권 성격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청구도 하지 않은 놈을 수익만 인식했지 실제 청구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채권 성격으로 인식은 하지만 청구는 안 했는데 그거를 대손상각을 아마 금액 아니냐. 근데 대손상각비를 추적을 한다 그래도 실제 이게 매출채권하고 복합적인 금액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갭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PP 총 제조비용의 갭은 계약자산의 증가액과 일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로도 그 일치를 합니다. 문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런 금액들이 좀 너무 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도 조선 사업 부문하고 건설 사업 부문하고 좀 분리가 돼야 뭔가 좀 그 재고 관리, 재고 평가에 어떤 그 합리적인 그런 추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연간 작년도 인건비예요. 인당 평균 임금이 1억 3,200만 원이면은 크게 급여 수준이 높다는 얘기인데 경쟁업체인 그 HD 현대중공업 보면은 한 8천 내지 9천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게 건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건비가 높아가지고 경쟁력이 있겠냐 삼성중공업이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판단은 건설 부분은 조선업은 제조업으로 봐야 되고 건설 사업 부분은 건설이고 좀 성격이 틀리다. 성격이 틀은 놈을 복합기업식으로 자꾸 가져가는 게 삼성의 방법인데 삼성물산도 제일 모직하고 합병하면서 건설과 그 패션 뭐 이런 거로 돼 있고 또 무역상사도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물산 분석할 때도 이거 좀 전문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포괄 재고자산 회전율은 1.4위전으로 상승을 했고 매우 높게 상승했죠. 슬픈율도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40.4%로 40%를 넘어섰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9.1%로 16.4%가 상승했습니다.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동일 방향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회계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하락한 거 확인이 됩니다. 물론 배를 만드는데 이 두 개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는 자신들이 제시한 거를 그냥 반영하도 대표적인 거로 본인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적용을 하는 거로 논리적으로도 그걸 간주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이 배 가격은 자기네가 실제 수주한 가격은 아니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이 탱커나 그다음에 컨데이션, LNG선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 해양공사의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해양 프렌트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석유 시추선 이런 거거든요. 석유 시추선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긴 하지만은 이게 그 수직으로 생긴 뭐 이런 게 돼가지고 일반 배보다도 공기가 아주 복잡하고 납기도 오래 걸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다. 그건 조선 부분에 넣는다 하더라도 건설 부분은
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다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매출액 대비 3분기 매출 실적이 90.7%로 꽤 올라갔죠. 이 트렌드대로 연말까지 간다고 가정을 합니다.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5% 산식을 대입을 해서 운영경비에다가 목표이익을 더해가지고 요거를 스르폰율로 나누면은 예상 매출액이 되겠어요. 8조 9천억 정도 나오겠다. 그리고 매출 재료면만 가지고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게 아주 그 예측의 그 어떤 탄탄함, 그런 합리성을 또 좀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1 플러스 25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요게 하나의 톤당 단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895만 원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68만 7,364원이 남는다. 이대로 할 거냐? 더 욕심을 내보자. 1.8회전 연말까지 포괄재고 회전율이 1.8회전 할 것 같은데 2회전까지 해보자. 재고가 너무 많다. 계약자산 잔액도 지금 수주가 밀렸으면 어떻게 빨리빨리 밀어내기 해가지고 이거를 달성한다면 2회전 매출은 9조 7천억으로 갑자기 뛰게 되고 운영경비도 맥시멈 증가한다고 봤어요. 운영 OE 비율만큼. 그러면은 거의 조금만 돈으로 가면은 한 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가 감소했을 때 나오는 트렌드로서 재고 회전율 상승했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뭐 더블이 더 그 이익이 더 낮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후현금 순이익은 EAT 세후현금 순이익이 5,945억 원 순이익입니다. 세후 현금 순이익이요. 이것도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투하자본 대비 현금 수익률은 9.7%. 작년보다 약간 내려갔어요. 현금상으로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EMS는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돈인데 최종 1,158억 원의 영업활동으로 잃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EM은 최종 번 돈인데 이것도 현금으로 657억 원의 현금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현금 흐름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프리캐시 플로우 채권자한테 1,138억 원을 더 추가 차입을 해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4.4%로 증가했어요. 이익 배당은 아직 꿈을 못 꾸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가는 11,120원으로서 연초 주가보다 3,375원이 상승했습니다. PBR은 2.6 상태가 되겠고요. 5% 이상 주주는 삼성전자가 15.23%, 연금공단이 7.22%, GIC 프라이베이트 리미트라는 투자기관이 6.08%, 이렇게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외국인 전체 보유율은 33.42%가 되겠습니다.